한국방산기술. 우린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에서 그 성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만큼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작전, 특히 심해 전력에서 유럽의 기술이 한 수 위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게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실제로 본 한국의 잠수함은 우리가 알던 후발주자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설계, 정숙성, 자막 능력,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까지 모든 면에서 지금 유럽이 제공하지 못하는 완성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육해공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삼중 무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르첼 그르보프스키, 폴란드 해군 전략기획국에서 18년째 복무 중인 장교입니다. 처음 이 직책에 올랐을 땐 제 임무가 수치와 전력, 보고서 안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란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18년간의 해군 복무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습니다. 함정 현대화 사업, 레이더 시스템 도입, 대함 미사일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것이 숫자와 성능, 그리고 예산으로 계산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고 감정보다는 논리로, 직감보다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군인의 자세라고 믿어왔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통의 내부 메일을 받고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문 요청 전략기획국.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엔 오래전 훈련에서 사라진 한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테우시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그는 항상 명랑했고 잠수함을 바다의 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사고는 지금도 제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밤중 훈련 도중 잠수함 내부에서 통신 두절, 그리고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기계 결함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나 시스템의 전력 과부하로 인한 화재였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테우시의 죽음 이후 저는 모든 해군 장비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우리 병사들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성능 수치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었고 그 신뢰성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다시 잠수함을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3척, 3,000톤급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이 강하게 밀고 있던 유럽 방산의 주류 흐름에 전통적인 해군 관계자들은 기대와 안도를 함께 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잠수함 기술은 오랜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 전통에서 시작된 첨단 기술력,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 경험, 그리고 나토 체계와의 완벽한 호환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검증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을 꺼냈을 때 회의실에 퍼졌던 공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거긴 상선은 잘 만들어도 군함은 검증이 안 된 나라 아닌가요? 조선 기술력으론 인정하지만 실전 경험은 거의 없잖습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배를 만든다고 해서 군함까지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의견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은 물건이 아니라 생존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엔 감히 사람을 맡길 수 없다고 말이죠. 특히 마테우시의 죽음을 겪은 후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오래된 함정 사진들을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이미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얼굴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시는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잠수함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얼마 뒤 제가 직접 그 한국이라는 곳에 가서 생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보게 될 줄은요. 2025년 2월 본격적으로 오르카 프로젝트 입찰 관련 문건들이 우리 전략기획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방부는 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할 예정이었고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폴란드 해군의 근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해군의 수중 전력은 오랫동안 공백 상태였습니다. 구소련 시절의 낡은 잠수함들은 이미 퇴역했고 현대적인 수중 전력 확보는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발틱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초기 경쟁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212A급과 프랑스의 스코르펜.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나토 시스템과 연동된 전투 운용 경험을 자랑했고 유럽 언론과 외교 라인은 유럽연합 내 상호 전략 자산 공유를 내세워 사실상 두 나라의 양강 구도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212A급은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으로 유명했습니다. 대기비의존 추진 기술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이 잠수함은 이미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 운용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잠수함 전술의 정수를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유보트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현대적 기술력은 많은 해군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인도, 칠레,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된 검증된 플랫폼이었고 특히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 경험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미 독일제 기반입니다. 유럽 연대를 위해선 내부 순환이 우선돼야 합니다. 심지어 외교안보실 쪽에선 EU 정책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까지 언급하며 한국 쪽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던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폴란드는 EU와 나토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특히 독일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독일제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미 구축된 정비체계와 인력 교육 시스템을 고려할 때 독일제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중립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 부족, 유럽 기준 비적합, 다소 생소한 전투 시스템,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저 조선 강국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컨테이너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그리고 스마트야드와 인력 운영이 뛰어난 상선 중심의 산업국일 뿐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군함 건조 능력과 직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함과 상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상선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요하지만 군함은 생존성과 전투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정밀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수십 명의 승조원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기술기획실에서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첼 대령, 한국에서 조선소 방문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십시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정치적 논쟁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들러리 아닐까 하는 냉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속 한구석에서 그동안 제게 짐처럼 남아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통은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실전이란 무엇이며 생존이란 어디서 증명되어야 하는가? 마테우시의 죽음 이후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혔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방문단에 이름을 올렸고 그해 3월 저는 처음으로 거제라는 도시의 공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상 위 보고서만으로 판단했던 그 나라를 이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그 아침, 저는 폴란드 대표단 소속으로 한국의 한화오션 조선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거제까지의 여정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산업적이었고 동시에 질서정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헬멧과 조끼를 갖춰 입은 젊은 안내 직원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깍듯한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면서부터 마주한 풍경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조선소는 기름때 묻은 쇠파이프, 어수선한 소음, 그리고 인력 위주의 반복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그단스크 조선소나 독일의 키일 조선소에서 본 전통적인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떠있는 스마트 야드에는 LNG선과 군함, 그리고 잠수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태블릿 하나로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레이저 라벨이 찍혀 있었고 작업자들은 중장비가 아니라 데이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컴퓨터 안에서 정밀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설계 시스템입니다. 실제 공정 전에 모든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상태로 진입합니다. 설명을 이어가던 기술자 한 분이 그때 저희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민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백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과장된 자부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묘하게도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민재 기술자의 안내로 우리는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LNG 운반선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20만 톤급의 거대한 선체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고 그 내부에서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됩니다. 실제 용접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000번도 넘게 검증된 공정입니다. 최민재 기술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조선소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이 하나로 통합된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수상 전투함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레이더 시스템과 수직 발사대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선 기술을 넘어서는 종합무기 체계 구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LNG 운반선 내부에서부터 수상 전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고보 3 모형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소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수함잭엔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마테우 씨의 죽음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은 지금 장고보 3 배치2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고요. AIP 시스템을 통해 장기 자망이 가능합니다. 정숙성은 물고기보다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물고기보다 조용하다니 그건 검증된 겁니까? 최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말이 제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돌아오기 위해 만든다. 그 말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유럽에서 들어왔던 군함 설계 철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군함들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력과 공격력이 최우선이었고 생존성은 그 다음 고려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승조원의 안전과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그 기반 위에서 전투력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히지 않았던 한 문장. 우리 아버진 망치로 시작했고 우린 디지털로 완성합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라 기술의 철학을 가진 국가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술의 진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오기 위해 만든 무기. 그 문장은 마치 제 동료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했습니다. 조선소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장고보 3의 실물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갑판 아래로 곧게 뻗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벽면엔 수십 개의 단자와 모듈, 완전히 자동화된 계측 시스템들이 질서 있게 설치되어 있었고 발을 딛는 순간조차 진동 하나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정숙성이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과거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테우 씨와 함께 훈련했던 그 낡은 잠수함의 비좁고 습한 공간, 끊임없이 들려오던 기계 소음, 그리고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 하지만 장고보 3의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공간 활용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승조원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도 충분했고 통로의 폭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아닌 LED 조명이 부드럽고 균일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긴 연료전지 기반의 AIP 공간입니다. 잠수 중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VLS 발사관도 탑재되어 있고 위성 기반 작전 네트워크와의 연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숙성 테스트 결과는 지금 기준 유럽제 최고 모델과 거의 근접합니다. AIP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기비 의존 추진 기술은 독일이 선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미 그에 근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이었습니다. 수직 발사대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수상함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잠수함의 역할을 단순한 어뢰 공격에서 다목적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 함정뿐만 아니라 육상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마른 기술이었지만 그 공간이 저에게 던진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바로 죽지 말고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모든 시설이 승조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시 대응 시스템, 화재 진압 장비, 의료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서 저는 불현듯 과거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내부 통신이 끊긴 채 동료가 있던 구획을 향해 달려가던 저 자신의 모습, 경고등이 번쩍이고 기계음이 울리던 그 음습한 함 내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의 자리.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민재였습니다. 그는 제 눈빛을 보더니 말없이 곁에 서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배는 누구 하나도 잃지 않게 만들려고 설계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로 몇 초를 더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단순한 기술적 자랑이 아닌 진정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넘어서는 인간적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망치 하나로 평생을 버티셨고 저흰 그 기술을 설계로 바꿨습니다. 그 차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떠돌던 기술과 사람이라는 단어 사이에 진짜 연결이 생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성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잠수함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어실에서는 최신형 디스플레이와 조작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과는 완전히 다른 디지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모든 정보가 직관적으로 표시되었고 조작도 간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시 승조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침실과 식당 공간도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침실 구조, 넓은 식당 공간, 그리고 휴게 시설까지 이 모든 것이 장기간 수중에서 생활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 배 안에서 제 동료가 조용히 다시 돌아오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통신이 다시 열리고 그가 무사하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그 자리를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테우 씨가 죽었던 그 낡은 잠수함과 지금 보고 있는 장고보 3 사이에는 단순한 기술 격차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위한 무기였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이상하리만치 말이 적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조선소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업복 입은 젊은 기술자들의 표정, 태블릿을 들고 설계도를 설명하던 기술자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울리던 장고보 3 내부의 적막한 정숙성,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며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로 돌아온 첫날, 동료들은 제게 한국 방문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생각만큼 인상적이었나요? 역시 조선소는 대단하던가요? 하지만 저는 간단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수준급입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차가운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국방위원회 회의실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변하지 않은 언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독일 212A급는 이미 노르웨이,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프랑스제는 유럽 내 미사일 호환성과 전술 연동면에서 최적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아직 전통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잠수함들은 오랜 기간 검증된 플랫폼이었고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도 완벽했습니다. 부품 조달이나 정비 지원 체계도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고보 3는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새로운 플랫폼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거제 다녀오셨죠? 괜찮던가요? 저는 잠시 머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학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투보다 생존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씁쓸하게 웃었고 어떤 이는 감성으로 군함을 만드는 건 아니죠라고까지 했습니다. 대령님, 군함은 적을 격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생존만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제가 거제에서 느꼈던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은 단순한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효과적인 전투력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이었습니다. 승조원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더 나은 전투 수행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린 나토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실전 경험과 표준화라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외면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독일, 프랑스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이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에서 본 것은 실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실용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장고보3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였습니다. 그 와중에 PGG 그룹 내 젊은 기술자들과의 실무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회의가 끝나자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거제에 교류 파견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과 손잡으면 우리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의 반응은 고위 간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에 대해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AI를 활용한 설계 최적화는 어떻게 구현되는 건가요?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 말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랜 세월 구축된 내부의 전통, 외교적 압력, 예산 집행 논리 그 안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가능성. 폴란드 조선업계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령님께서 보신 한국 기술자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 이전의 철학자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철학을 갖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사양에 맞춰 제품을 만드는 일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사양이 필요한지, 사용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선 오랜 관성과 실전의 위신, 다른 한쪽에선 변화를 향한 열망과 설계 철학. 그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새롭게 접한 한국의 기술 철학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이건 잠수함 한 척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 해군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검증된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 있는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2025년 5월 부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2025의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대표단, 미디어 카메라, 긴장된 표정의 장성들과 기업 관계자들, 그러나 그 모든 소음을 잠시 멈추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제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제 방문 이후 2달이 흘렀고 그 사이 폴란드 내부에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MADEX 참가는 한국의 해양방산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식 출장이었습니다. 부산 백스코 전시장은 거제 조선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해양 무기 체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각국 대표단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협상과 정보 수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전시장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행사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 그곳엔 장고보3가 조용히 심해로 자망하는 고속 촬영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 잠수함은 마치 생물처럼 물살을 가르며 움직였고 저는 그 모습에서 사람의 체온 같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계적인 차가움이 아닌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전시된 모형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해양방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구축함, 호위함, 고속정, 그리고 각종 해양 무기 체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통합 운용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군 전력 체계를 설계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오션 부스에서는 장고보3의 상세한 기술 사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P 시스템의 작동 원리, VLS의 구성,
소나 시스템의 성능 등 거제에서 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체 시스템의 통합도였습니다. 모든 장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중앙 통제실에서 일괄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화오션과 폴란드 국영 조선소 PGG, SW, 나우타 조선소 간 잠수함 건조 및 MRO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어성철 사장과 마르친 링벨스키, 모니카 코자키에비치 사장이 차례로 단상에 섰습니다. MOU 체결식은 예상보다 훨씬 격식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의 국가를 연주하고 각국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폴란드 해군 참모총장도 참석해 있었고 한국 해군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장고보 3 배치-II 기반 세척 수출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돼 있었고 저는 이제 그 협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 이전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까지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럽 업체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완성품만 판매할 뿐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의전이 끝난 후 저는 연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전 준비된 연설문이 손에 있었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원고에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외교적 수사가 가득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기술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을 담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무시하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군 장비를 선택한다는 건 단지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 한복판이 울리는 것처럼 작은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연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연설은 공식 일정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폴란드 내부 게시망에는 생존의 기술, 새로운 기준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중립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덱스 행사 직후 폴란드로 돌아온 저희 대표단은 짧은 환영을 받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럽 주요 방산 전문지들은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전투 검증 부족한 잠수함으로 오르카 사업 개입 이유 기준, 미비 정치적 로비 의혹도 바이 유러피안 정책 무력화 우려. 그 기사들의 제목만 보아도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측의 기술력과 제안은 일부러 평가절하되었고 그들의 행보는 위험한 실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독일 방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시아 업체가 유럽 방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지 말인 루프트파르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폴란드가 이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나토 전체의 상호 운용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의 디펜스 뉴스 역시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내 기업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심지어 일부 고위 간부들조차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유럽 전체 흐름을 흔드는 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독일, 프랑스와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습니까? 군사 협력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압박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아시아 업체의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의 도전은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PGG와 나우타 조선소 내부에서는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식 설계와 시스템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MOU 체결 이후 조선기술연구소엔 매일같이 새로운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디지털 트윈 운영을 볼 수 있습니까? 현지 조립 모듈 기준으로 설계 조정은 가능한가요? 공동 MRO 인력 파견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실무적인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지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어진 사양에 맞춰 제품을 만드는 일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왜 그런 사양이 필요한지부터 고민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 무기 구매, 운용, 정비 방식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대에 뒤처져 있었고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현지화, 기술 이전, 장기적 독립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존 유럽 업체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완성품을 팔고 끝이었습니다. 정비나 업그레이드는 모두 본국에서 해결해야 했고 기술 종속은 불가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PGG 사무실 옥상에서 민재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선 이 정도 비판 예상하셨던 거죠?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대신 저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린 자존심으로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듭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확고한 신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역내 기업 우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하나의 결심을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만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철학이고 그 철학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 전투력이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도 여론이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군 간부들은 여전히 독일이나 프랑스를 선호했지만 젊은 장교들과 기술자들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과거에만 매달려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마테우시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덱스 이후 내부 분위기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일부 기술자들의 흥미 수준이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국방부 정책실과 국회 군사위원회조차 현실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진짜 한국 무기가 대세긴 하네요. 그 전차도 포도, 비행기도 전 세계가 줄 서 있잖아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K2 흑표 전차는 유럽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고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를 포함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전역에서 신뢰의 무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유럽 내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군이 도입한 K9 자주포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격 정확도, 연사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면에서 기존 유럽제 자주포들을 압도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이제 독일제나 프랑스제를 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공군에서도 FA-50 경공격기를 들여간 필리핀,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는 기술, 가격, 유지비 모두 절묘하게 균형 잡힌 무기라며 예상보다 더 빠른 추가 구매 협상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조차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KAI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직 개발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로부터 도입 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들도 나토 표준을 충족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폴란드 역시 이미 그 대열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왜 잠수함만은 전통을 고집해야 하죠? 우리는 이미 K2 전차도 K9 포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 도중 해군 운용참모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최대 도입국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까지 총 도입 규모만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예외적인 나라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장, 실시간 통합 운용,
고정밀, 정밀 타격 모든 최신 전쟁 개념 속에서 한국 무기의 실용성과 생존 중심 설계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 방산업계의 급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기존 업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국방부 내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만약 한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독일이나 프랑스에 의존한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을 병사들입니다. 마테우시 같은 희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아군을 살리는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게 될 그 잠수함 안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시스템이 탑재되어야만 했습니다. 마테우시가 꿈꿨던 그런 안전한 바다, 누구도 잃지 않는 작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폴란드 해군은 아직 공식적으로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입찰 제한은 여전히 유럽 내 정통성과 표준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었고, EU 집행위 또한 방산 통합을 언급하며 은근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유럽 방산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영내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류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점점 한국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상팀 실무진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현지 MRO 설립, 1억 달러 투자, 잠수함 임대 운용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깊이 있는 협력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제안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부분에서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한국은 AIP 시스템, 소나 기술, 심지어 전투체계까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완성품 공급과 기본적인 정비 기술 정도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폴란드에게 유리한지는 명확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한국의 제안이 월등했습니다. 독일 212A 금는 척당 15억 달러, 프랑스 스코르페는 12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고보 3는 척당 8억 달러에 각종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국 쪽이 40% 이상 저렴했습니다. 그단스크 조선소 인근, PGG와 나우타 실무진, 그리고 한화오션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 첫 공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폴란드어와 한국어가 오갔고 화이트보드에는 공동 생산 일정안, 기술 전수 기준 프로토콜 같은 구체적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기술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폴란드와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폴란드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폴란드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며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폴란드 조선업계 전체의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폴란드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런 협력 방식은 처음 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드디어 선진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네요.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단스크 기념공원 한켠, 저는 조용히 걸어나와 오젤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폴란드 해군의 상징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1939년 독일 해군을 따돌리고 북해를 누비던 전설의 잠수함. 그러나 동시에 수십 년간 우리도 강대국처럼 돼야 한다는 상징의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오젤 기념비를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강함은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방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바닷속에서 사람을 잃지 않을 겁니다. 마테우 씨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고 앞으로 잠수함을 타게 될 모든 폴란드 해군 장병들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무기는 반드시 강해야 하지만 그 강함은 숫자나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기술자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생존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바다, 누구도 잃지 않는 작전이 가능한 바다 말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의 의지가 만난다면 그런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단지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충돌이었고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형식과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온 실용의 싸움이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역사를 갖고 있었고 정교한 기술력과 국제 연동 시스템을 갖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변했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침몰한 것은 배가 아니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현대 전장에서는 기존의 전술과 무기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고 그 대응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해군이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은 전통을 쫓기보단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장비, 영광이 아니라 생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해군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